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인간의 감각기관 그리고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 혹은 자극이라는 것을 정보의 형태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인지 정보 처리를 위한 인지 설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자극의 형태로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기계에서 그것을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인간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도구라는 걸 사용하고, 도구가 기계로 변하고 기계가 시스템이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기계 혹은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러한 시스템들은 사람과 같이 일을 협업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되지. 이때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간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에서는 표시기를 통해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정보가 들어오도록 하고, 이 정보 처리를 우리 대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우리 효과기,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기계 측의 제어기, 이것을 우리가 작동을 시켜야 되지. 제어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보가 힘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이 제어기 혹은 제어기에서는 메커니즘을 움직여서 그것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인간과 기계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는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입력이 되고 처리되는지 하는 걸 통해서 이 표시기에 표시되는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하는 내용들을 이번 8주차, 9주차에서 좀 다루기로 하자. 자, 그럼 우선 자 우리가 이 표시기에 표시된 것을 인간의 감각기관의 자극이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했는데, 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감각기관, 주로 시각이 대부분을 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청각, 촉각, 후각 등이 있는데, 대부분 한 80, 인간이 정보 처리할 때 대부분 80%는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혹은 자극이 입력이 되면은 이것이 정보 형태로 바뀌는 것은, 사실 자극이 인간의 감각기관, 여러분들이 배웠던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정보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정보 처리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뇌지, 그리고 척수라든지. 그래서 그냥 이것을 통틀어서 사람의 뇌라고 할 때 이것은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정보 처리 및 저장 장치가 바로 인간의 뇌라고 할 수가 있어. 물론 척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척수에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 통해 정보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이루어지게 되지. 그래서 뇌는 신경이 가장 발달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정보 입력 및 처리는 바로 사람의 뇌에서 이루어지고,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이 정보 처리에 대해서 다룬 것은, 사실 우리가 정보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바로 컴퓨터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컴퓨터가 하는 건 뭐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이 뇌에서 처리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처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인지 심리학, 그리고 인지공학, 혹은 엔지니어링 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심리공학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공학에서 다루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을 공학심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무슨 공학하는 것처럼 그냥 심리공학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정보 처리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보라고 하니까 그럼 정보에 관한 개념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자 공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평가 분석이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정보를 측정해야 되고, 자 이것을
또 코드화 시켜야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의 정보의 처리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 이런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 하는 이런 방법 등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역의 분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을 컴퓨터에서 다루게 되면 그것이 정보공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다뤘는데, 사실은 이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이러한 정보 이론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이전서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인지심리나 인지공학이나 이런 데서 결국 이런 정보 이론들이 발달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정보공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 이론들을 확립시켜 하는데,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 결국 정보 이론을 계속 적용해 갈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정보가 뭐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정보라 그러지. 예를 들면 뭐 정보의 범람의 시대라고 간혹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야?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때 그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정보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뭐야? 그건 뭐 일종의 심하게 표현하면 뭐 그냥 의미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것이 정보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바로 인간의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한다 그랬지. 그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뭐야?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일이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든, 혹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든, 그 일이 결국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 삶과 연관이 되는 거지. 혹은 좀 더 밀접하게 얘기하면 결국 우리의 생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에 필요한 것들. 그러려면 어떻게 돼? 명확한 것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 처리라는 것이,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뭐 그런데도 자,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정보라는 것이 주어져야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하면 그 불명확하면 어떻게 돼? 갔다가 다시 와서 왼쪽으로 가야 되지. 자, 그럼 우리 신체에서는 우리 신체도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 생체도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기능을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생체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수의근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체가 움직이는 것, 이런 것, 결국 우리 생체의 보존 혹은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힘을 많이 내야 되는데, 힘을 많이 쓰려면 어떻게?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결국 힘을 많이 쓰려면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걸 줘야 되지.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섭취한 영양소 중에 이 당도 보내야 되고, 그 부분에 어디서 처리해? 근육에서 처리하겠지. 그러려면 그걸 또 합성하고 분해하기 위한 뭐 산소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우리 혈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자, 이때 공급할 때 이 혈관은 누가 보내? 심장에서 보내지. 그럼 심장에서 자, 우리가 큰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심장에서 펌프질을 왕성하게 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근육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훈련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 그 일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심장이라는 건 비수익은 우리가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겠지. 혹은 우리가 추워지면 어떻게? 몸을 데피기 위해서도 혈액의 공급이 필요한데, 그때도 추워지면 어떻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르르 떨게 되지.
그것은 근육에 혈액을 보내서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뭐 힘을 낼 때는 우리가 인간은 좀 기계로 치면 효율적인 기계가 안 돼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들 때 그 열이 발생하고 그 열로서 많이 보내는데 그 열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도 자, 우리 생체 정보, 생체가 받아들이는 정보 이런 것들은 정확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것과는 또 별개의 것이지. 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지. 이런 것들은. 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동물 중에서도 항온 동물이라고 얘기했지. 일정하게 체온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계속적으로 외부의 이런 온도 정보, 환경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보라는 것. 그래서 불확실성의 감소. 그렇다고 정보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실한 것만이 정보는 아니지. 그래서 정보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불확실성의 감소가 바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물론 이것이 잘못된 정보일 때도 있지. 우리가 시중에서 듣는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정보 이런 것도 불확실한 정보가 많은데 제대로 된 정보라는 것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감소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정보량은 보통 H로 약자를 표시해. 그리고 단위는 비트를 표시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 정보 이론을 통해서도 잘 아는 것이지. 그래서 비트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 여기엔 또 밴드 폭이라는 것이 있지. 이것은 뭐냐면 정보 전달 속도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386, 486, 586이라고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한 번에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전달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보를 많이 전달하면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근데 인간은 이것도 이게 정해져 있어서 청각 같은 경우 그래서 1초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속도 혹은 이 밴드의 폭은 8에서 10kbit 정도가 되고 시각은 그보다 적어서 훨씬 적어 1kbit 1초에 초당. 그래서 청각이 정보의 밴드 폭은 훨씬 크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용기라고 배웠지. 정보를 수용하는 이 센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량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용한다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혹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건 뭐야? 화면에 보이는 내가 지금 이렇게 처리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을 보고 있지만 수용은 어떻게 돼? 요즘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용 이런 게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데 우리도 선택적 이건 수용이 아니고 선택적 주의라고 그래.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한다는 것. 그래서 자 지금 프로세스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세스에 주목을 해서 프로세스 여기 인터프리트가 있네. 인터프리트는 결국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정보를. 근데 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눈에는 프로세스만 보이지만은 사실 그 주위에 희미하게 많은 글자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여기에만 주의를 해서 프로세스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지. 정보를 수용한다는 거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듣는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고 정보를 수용할 때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리하는 정보의 양은 여러분들 시야에 들어오는 이 전부가 되지만 이것만을 지금 정보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끔 요즘 다 인강이겠지만 학원 같은 데서 어떤 자격증을 위해서 수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다시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녹음 같은 것을 하게 되지. 녹음하면 어때?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할 때는 이 강사의 목소리만 뚜렷하게 들렸는데 이 녹음을 해서 들으면 많은 노이즈, 잡음이 들리게 되지. 누가 옆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이 부딪히는 소리, 등등등. 그건 뭐냐면 우리 귀에는 그만큼 훨씬 많은 정보가 도달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 선택적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강사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서 그 소리만 좀 더 또렷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자, 이렇게 정보가 수용되는데, 그러면 정보 수용을 위해서 정보 표시는,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듣기 때문에 정보를 표시겠다. 어떻게 표시되도록 설계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고. 자, 이때 정보 표시는 사람이 검출을 할 때 직접 검출을 하고 간접 검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직접 검출은 바로 관측되어지는 그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내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을 이제 보통 나안으로 본다 그러지. 그래서 실제는 나안도 아니지만 왜 안경을 통해서 보면 나아니지만 안경까지 쓰는 걸 포함해서 어쨌든 직접 눈으로 관측하는 것, 그것을 직접 검출이라고 해. 왜 정보니까 관측이라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검출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간접 검출은 어떤 게재되어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검출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정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과 내가 대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직접 대면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 귀를 통해서 듣게 되지. 그런데 지금처럼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하고 전화로 통화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게재 메커니즘이 있지. 전화라든지 이처럼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인터넷으로 간 것이 뭐 컴퓨터의 스피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 여러분들이 검출을 하게 되는, 이것은 간접 검출이 된다는 것. 그래서 간접 검출에는 또 코드 자극이 있어. 코드 자극이란 뭐냐면 지금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로 통해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것을 링크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것을 시각적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옆에 밑에 보면 자막으로 나오게 하고, 또 혹은 그냥 소리만 듣는다든지 이런 코드 자극의 양식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이나 뭐 그 외에도 촉각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극들은 뭐야? 바로 인간이 검출할 때 어떤 감각기관, 아까 센서라고 나왔는데 혹은 우리 수용기라고 배웠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재생 자극이 있어. 재생 자극은 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TV,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뭐 사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재생 자극을 쓰는 이유는 좀 더 확대하거나 여과, 좀 걸러줘. 그 다음에 좀 더 강화하거나 하기 위해서 재생 자극을 쓰기도 한다는 것. 코드 자극과 재생 자극은 별개가 아니고 결국 어떤 코드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재생하느냐 하는 것이지. 자,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랬어? 표시기.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표시 장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표시기라고 하고자 했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 디스플레이로 우리는 표현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법이야. 누가? 바로 기계가. 기계 측에서. 그래서 이것은 표시기에서는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적 정보는 글자 그대로 바뀌어. 움직임이 있는 거야. 시간경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시간경과 더불어서 변화를 하게 돼. 정적 정보는 시간경과 무관하게 일정해. 고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뭐 이건 잠깐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랫동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정적 정보는 예를 들어 사진 같은 경우는 정적 정보가 되겠지. 혹은 표시기에 제공되는 것 중에 뭐 기계에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오면 강의실 찾아갈 때면 강의실을 알리는 뭐 몇 호 몇 호 하는 것도 일종의 정적 정보가 되죠. 동적 정보는 여러분들 우리 공대 1층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건 계속 바뀌고 있지. 이런 것들이 동적 정보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또한 이게 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적 정보로 제시되는데, 여러분 TV 화면에 있는 이 뭐지?
PPT 화면처럼 이게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잠깐 동안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 뭐 여러분들 그 공대 1층에 있는 거기에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계속 몇 초간인가 고정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 정적 정보이면 동적 정보이면서도 정적 정보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완전히 동적 정보인 경우도 있고 완전히 정적 정보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던 강의실의 표지판, 공대에 있는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정적 정보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런 표시기의 종류를 보면, 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각,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은 시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각에 관련된 것들이 표시기도 많아.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촉각,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후각을 수 있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고, 지금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지. 이 스튜디오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또 알러지가 생기는 것. 자, 시각에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있고, 수동적인 것은 뭐 각종 표시, 심볼,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배우게 돼. 능동적인 것에도 뭐 라이트로 표시할 수 있는 것, 이건 빛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디지털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이얼이나 계기로, 그 다음에 VDO. 이것은 VDO는 시각 표시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비주얼 디스플레이 유닛, 뭐 단말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제 약자. 예전에는 VDT라고 해서 U 대신에 그래서 터미널을 썼었는데, 시각 표시 단말 장치에서 뭐 단말기 형태로 주어지는 하는 것을 냈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유닛들을 포함해서 V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호 표시하는 신호 표시가 있고, 그래서 다이얼에는 포인터가 움직이느냐 혹은 스케일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시 뒤에서 바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포인터가 움직이느냐 혹은 그것을 나타내는 포인터는 고정되어 있고 스케일이 움직이냐 하는 것이 있고, 네, 멀티 포인터나 다이얼 혹은 카운터 혹은 로그 스케일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로그 스케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면, 결국 옛날에는 항해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로그를 집어 던진 다음에 그것이 움직인 거리를 보고 뭐 그 속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런 것을 비롯해 갖고 사실 항해술에서 온 건데,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 일종의 로그 스케일도, 우리가 표지석 같은 것도 일종의 로그 스케일이지. 표지석이 뭐냐면, 고속도로 같은 데 갔다 보면 거리를 나타내는, 고속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 보면 위에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 그래갖고 지금 뭐 30몇 점 6, 그 다음에 가면 또 30몇 점 7에서 100m 간격으로 있다든지 뭐 일정 간격으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디를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상에서 어디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일종의 로그 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일종의 표지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청각에서는 뭐 혼, 사이렌, 그 다음에 벨이라든지 부저,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스피커 등을 통해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가 있고, 촉각에서는 코딩의 형태가 있고 피드백을 주는 형태가 있는데, 이 코딩이라는 것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지만 뒤에서 촉각이라 코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촉각을 코딩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혹은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거니까, 뭐 촉각에도 수동적, 능동적으로 나눠보려면 나눠볼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일종의 코딩이지. 청각에 있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 코딩을, 촉각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치, 그 다음에 형상 혹은 표면의 촉감,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컴할 때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물체를 확인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이런 표현 촉감이나 형상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위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코딩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 감촉으로 하느냐 혹은 비슷한 말인데 요새 이 얼마만큼 센서티비티하게 하느냐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민감성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피드백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도 이렇게 표시기를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표시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그 다음에 상황 정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건 정량적 정보, 이건 정성적 정보고 명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아. 정량적이면서 정성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이면서 상황일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 해결할 때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쪼개든 많이 쪼개게 되면 접근하기가 쉬워지지. 하나하나를 해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거 덩어리를 하나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것보다 쪼개놓고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럼 요거를 해결하면 되네. 하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정량적 정보 혹은 정성적 정보 그 다음에 상황을 나타내는 상황. 결국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양을 나타내는 거야. 많고 적음. 이것은 정성적인 것. 많다 적다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많은 거고 어디까지가 적은 건지 좀 쉽지가 않지. 상황. 위험한 상황이다. 안전한 상황이다. 사실 그것도 정성적인 것도 포함하고 정량적인 것도 포함하지.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경고와 신호 정보가 있지. 그 다음에 묘사 저것대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뭘 하는데?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확인. 우리가 정보 처리한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들이야. 우리가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럼 지금 안전한 상태인가? 혹은 아직도 위험한 상태인가?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문자나 숫자 이런 것을 30 이상이면 위험했는데 30 이하로 떨어졌어 압력이. 혹은 심볼로 나타내. 위험한 30 이상 넘어가면 그 위험을 나타내는 게 뭐야? 영화나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독성 물질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 두개골을 표시하고 양쪽으로 뼈를 표시한다든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지. 안전하면 어떻게 돼? 흐뭇하게 웃고 있는 스마일된 표시를 나타내는 듯 그런 식으로도 그건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시간 이상. 이거는 뭐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바뀌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량적이 될 수 있고 정성적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분류를 어쨌든 주어지는 것들을 종류를 이와 같이 분류를 해가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쉽게 접근하고 문제에 빠르게 접근하고 그걸 해결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전에 자동차 계기판 하면 타코미터라고 하는 압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지, 압력이 아니지. 미안. 엔진의 회전수를 나타내는 것이 타코미터. 그 다음에 속도계가 있고, 속도계는 지금 이 자동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것. 시속 몇 킬로다 하는 식으로 많이 나타내주고. 외국 같은 경우는 마일로 나타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좀 그것이 혼동스럽기도 한데 보통 1마일이 얼마지? 1.6km 정도 되지. 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계기판이 딱 있었는데 요즘은 계기판도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처럼 여기 보여주는 것도 이건 전부 요즘은 또 예전엔 이건 디지털식이고 아날로그 방식이라 그래갖고 그냥 계기판이 딱 시계처럼 생긴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지고. 왜? 일반 사람들이 엔진의 회전수를 볼 필요가 없어. 근데 반대로 F1은 자동차 레이싱이지. 거기서 보면 뭐 자동차 레이싱 이런 경주용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속도 규제가 없어. 왜? 속도 제한이 없어. 이 트랙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토바이가 이게 뭐 200마력까지 나온다. 뭐 한 100km밖에 안 되는 데라서 끄는 힘이 엄청나고 이 제로 100 이게 엄청나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거 탈 때가 그리 많지는 않지. 그럼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타냐 하면 저 인제에 있는 서킷에 가서 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공도에서 못 타고 공도에서는 뭐 위험한 속도 위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신 차이가 뭐냐? 결국 잠깐 동안의 순간 속력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용 자동차에는 속도계가 없어. 대신 이 엔진의 회전수만 갖고 이것을 하고 전체적인 속도 조정을 레이서가 알아서 조절하게 되지. 그래서 직선 구간에서 어떻게 달리다가 곡선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낮추는 것을 바로 몸에서 체득해 속도계를 보고 조절하고 그러는 것이야 이제. 자, 어쨌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요즘은 이렇게 전체가 계기판 전체가 이제 LCD 패널이나 이런 거로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고 바꿔가면서도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어느 자동차 회사의 계기판을 보니까 딱 여기는 속도계 하나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이건 문이 열리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것은 정성적인 것이기도 하고 묘사이기도 하고 다양한 심볼이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 형태를 띠고 있지. 마찬가지 여기서 바늘이 움직이고 그럴 때 이것은 정량적인 정보를 보여주면서 또 가다가 이것은 RPM이 6,000 이건 아마 6,500 1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00 RPM을 나가면 내주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 달리면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뭐 위험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이건 뭐야? 정성적인 거지.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타내 주는. 그래서 이 계기판에만 봐도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정량적, 정성적 비롯하고 다 들어있어. 시간 이상까지. 시간 이상은 여기서는 안 들어있구나. 이것은 시간 이상은 이제 나중에 보여줄 텐데 이것은 보통 항공기 칵핏에 보통 많이 쓰는 시간 이상인 것. 이건 뭐냐면 자, 내 비행기가 지금은 달리고 있는데 지금 속도로 가면 잠시 후 몇 초 후에는 어느 지점에 들어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시간 이상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이상은 나와 있질 않네. 그 외에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로 분류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참 어떤 것이 정량적인 정보고 어떤 것이 정성적인지 어떤 것이 묘사인지 어떤 것이 심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또 글자 정보도 있지. 이렇게 이그니션 on에서 이것이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자, 이것은 무슨 마크이지? 자, 그래서 이것은 연료 탱크의 양에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요즘 보면 차들이 다 제각각 주유기 위치가 틀린데 이것은 뭐냐면 운전석에서 봤을 때 이것은 주유기의 입구가 있고 이것은 운전석 쪽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 삼각형의 화살 표시라 그럴까? 요 마크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건 조수석 쪽에 바로 주유기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시기 종류. 자, 좀 전에 다뤘던 표시기의 종류 중에 정량적 표시기 같은 경우, 정량적 표시기는 이 독해성, 그래서
최대 명시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독해성을 위해서. 왜? 정량적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보로서 전달이 되고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줘야 되지. 이것은 계량치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 양 정도를 계측한 값으로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인터가 움직이느냐, 스케일이 움직이느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은 포인터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와 같이 스케일은 고정되어 있고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의 계량값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무빙 스케일, 이것은 뭐냐 하면 스케일 자체가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어디서 볼 수가 있겠나?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스케일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것을 전체를 표현하기가, 작은 공간에 표현하기가 쉽지 할 때는 포인터를 고정시켜 놓고 스케일을 움직여. 그래서 창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이 원으로 되어 있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상태를 알려주는, 이럴 때는 보통 무빙 스케일을 쓰게 되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방향을 파악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정량적 표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주로 아날로그 표시기라고 보통 얘기하지. 거기에 비해서 디지털 표시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자동차에서 본 것처럼 그 양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지. 이렇게 포인터가 있으면 읽는데 어떻게 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읽으려고 하면 10과 20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15가 될 테고, 그 중에 5개의 눈금 중에 하나니까 16이라고 값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값이 53.1 하고 딱 나오니까 쉽게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서 디지털 표시가 많이 선호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혹은 전자표시. 각각 장단점은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53.1하면 지금 형태 53.1이야.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53.1이니까 적당한 숫자 뭐라 그럴까? 이거를, 자, 이것을 온도라 그래. 온도가 53.1도가 되려면 영상 53.1도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거니까 생활 속에서는, 자, 이거를 파렌하이트, 그러니까 화씨 53.1도라고 그래. 그러면 자, 지금 상태가 53.1도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상태에서 방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알 수가 없지. 그냥 53.1도야. 그런데 자, 지금 이것은 16도니까 16도면 너무 추우니까, 요즘 같은 때 너무 춥지. 그러면 이것은 섭씨라고 그래. 섭씨 16도면, 자, 이것이 여기 있던 것이 바늘이 이렇게 가는 것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건 스케일이 움직였구나, 혹은 마찬가지 이것들은 변화 방향을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움직였으면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 혹은 여기서 내려갔으면 점점 방이 식고 있네 하는 식으로 변화 속도, 그리고 변화하는 속도도 알 수가 있겠지. 변화 방향도 파악하기가 쉽고. 그래서 요즘 디지털 표시기를 선호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마찬가지 아날로그 표시기도 이와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표시기를 쓰는 것이 좀 더 아까 얘기했잖아, 확실한 정보를,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날로그 표시기에 있어서 아날로그 표시기만, 디지털에 있어서도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면 이런, 자, 이것은 LCD 화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전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져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아날로그식이지.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든지 해서 표시해주는 이런 건 디지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전자식이라고 해서
전자식이라고 해서 아날로그식이 아니다, 디지털식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아날로그식이 되었던 전자식이 되었던 결국 우리가 이런 변화의 방향 혹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표시를 할 때,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판독거리라고 하는 것은 71cm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화면에 앉아서 화면을 본다든지 할 때, 이럴 때는 보통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책은 좀 더 가까이, 왜 글씨가 작으니까 보게 되지만 판독거리 71cm를 기준으로 할 때, 왜? 연구를 할 때 이렇게 했어. 정상 조명 하에서 이것이 스케일의 간격은 1.3mm, 판독거리가 71cm를 할 때, 조명이 좀 낮아지면 이것이 1.8mm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72cm로만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눈금치수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사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산출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것은 나오진 않아. 왜? 이런 걸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정성적 표시기. 아까 자동차의 계기판에서 봤지만 무슨 정량적 자료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든지 주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 상태 범위를 식별할 때, 또 바람직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추세를 파악하거나 그 변화율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적 판단. 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 40. 그래서 예를 들어 25라는 값을 넘어갔을 때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 혹은 너무 적어져도 위험하고 너무 커도 위험하다. 이런 걸 할 때 숫자로 표시해주면 디지털식이 숫자는 좋다 그래요. 예를 들어 하고 이 정도면 한 26이나 26.5나 27이라고 하자. 했을 때, 자, 숫자만 보일 때 26.5 그러면 25보다는 넘었고, 그러면 40보다는 적네. 그러면 이건 주의네 하고 주의를 해야 되네.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보가 확실하지가 않지. 왜? 우리가 다시 이걸 정보 처리를 해야 돼. 이 숫자만을 갖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눈에 보고 노랑은 주의였지. 혹은 빨간 쪽에 바늘이 빨간 쪽에가 있으면 같은 빨간색이라 이럴 것. 40, 여기가 있으니까 위험하네. 숫자가 41이든 4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바늘이 지금 빨간 쪽에 가 있는데 위험하네. 바로 판단할 수가 있지. 변화 추세나 율 같은 것. 혹은 여기 있던 것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조금 더 가면 위험해지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네. 하는 것들을 파악할 때. 다양한 계기가 많은 경우가 있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은 계기들을 한꺼번에 볼 일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장치산업 이런 데서는 많은 계기판이 있고 혹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있으면 다 정상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열려 있다든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것이 지금 좀 상태가 다른 것들하고 다르네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상태 점검이 쉽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성적 표시기를 활용한다는 것. 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묘사적 표시기. 글자 그대로 이건 배경에 변화되는 상황을 중첩해서 나타내는 표시기라고 하는데, 한 예고 반드시 배경에 변화되는 상황을 중첩해서 나타내는 것만이 묘사는 아니지. 이것은 이제 항공기나 뭐 등등 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 글자 그대로 묘사라는 건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서 나타내 주는 거. 묘사니까. 그래서 상황의 파악에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표현을 할 때, 사물을 재현한다든지,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 혹은 도엠의 상징, 그래서 비행 자세 표시기. 왜? 한참 공간을 떠서 가다 보면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이 비행기가 어떤 상태인가, 우측으로 기울었는지 좌측으로 기울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은 바로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면 쉽게 해석할 것도 없이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비행자세 표시기를 보면 이 외견형하고 내견형이 있는데, 뭐 외견형은 뭐고 내견형은 뭐야 하는데, 자, 근데 지금 항공기야. 이게 항공기가, 외견형은 항공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내견형은 나는 어차피 항공기와 같이 있는데 다른 바깥의 풍경을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뭐야 이건? 바로 조종사의 눈으로 보는 거야. 이건 뭐야? 누군가가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서 본 상황이 지금 비행기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야. 바깥에서 본 거. 혹은 지상이나 뭐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는 어차피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상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지. 근데 자, 다른 사람이 보고 혹은 새가 보고, 야 조종사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야 하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지상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이 좀 더 판단하기가 쉬워지지. 우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본다는 건 뭐야? 제3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보게 되기가 쉽지. 물론 이건 인간공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역지사지란 말도 그래서 선인들이 계속 해왔고, 그래서 버드아이즈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지.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근데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자신감도 여러분들 같이 젊었을 때는 필요하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아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좀 더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젊었으니까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항상 주의를 배려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추적 표시기가 있는데, 추적 표시기는 이건 여러분들 게임을 생각하면 훨씬 잘, 하긴 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게임을 안 해본 사람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고정 추적 표시기, 추정 추적 표시기, 우리는 사실 이걸 추적하는 걸 보통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는 트래킹,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게 추적이지. 타겟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타겟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내 현재 커런트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커런트를 중심으로 해서 타겟을 보느냐, 전체적인 위치에서 타겟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내 현재 위치에서 타겟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위치 관계에서 보는 것이 훨씬, 그래서 추정 추적 표시가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고정 추적 표시가 필요할 때도 많아. 그래서 목표와 추적 요소의 상대적 위치 오차를 나타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레이더 같은 데서 보는 것들. 자, 이렇게 많은 표시 양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뭐 다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표시 양식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정해야 되는 하는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양식 뭐라 그래서 시각이냐, 청각이냐, 촉각이냐, 후각이냐 하는 것들. 청각이냐, 시각이냐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때도 A라고 표시하는 것은 청각이다.
V라고 표현하면 시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 약자로. 그래서 자, 우리가 정보 표시를 했는데 정성적이 되었던 정량적이 되었던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청각을 하는 게 낫냐 시각적으로 하는 게 낫냐 하는 거. 그래서 간단한 기준. 그래서 제공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심플하고 짧은 것 이런 것들은 청각으로 하는 게 낫고, 좀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복잡해 그리고 길어 이런 것들은 시각으로 하는 게 낫다는 것. 그리고 이 청각 정보라는 건 뭐 다시 이걸 생각해보고 하는 그럴 필요가 보다는 우선 긴급하게 알려야 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뭐였지 하는 건 뭐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거나 혹은 다른 걸 통해서 하는. 그렇지만 이걸 두고두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학습 자료, 강의 자료 같은 것은 바로 시각 정보로 제공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그럼 그때 알려줘. 근데 이것은 공간에서 자, 이곳은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뭐 위험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건 시각적으로. 근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위험합니다 하는 건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 청각으로 위험하고 알려준다든지 하는 것.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될 때는 바로 경고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야 될 정도는 아니야. 잠깐 한 발 정도 들어간다고 위험하지 않아. 그럼 이 구역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는 시각적인 것을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청각적인 것은 너무 밝아 너무 어두워 그러면 그런 데다 시각 정보를 표시해 놓으면 컴컴해서 안 보였다든지 너무 밝아서 알아볼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위험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그럴 때는 청각 정보로서 제시를 하는 게 좋고. 자, 소음이 많은 것에서 청각 정보를 제시해 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괜찮다는 거야? 구별이 잘 안 돼.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지. 그럴 때는 시각 정보로 제시하면 소리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기계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위험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보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 청각 정보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상, 오퍼레이터가 됐든 워커가 되었던 사람이 움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앞을 보고 갔기 때문에 옆이나 뒤에 있는 것들은 잘 못 봤어.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소리로 혹은 청각 정보를 알려주고, 항상 정해져 있고 그 방면을 볼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시각 정보로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이렇게 해서 표시 양식을 선정할 때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식이 정해지면 표시기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표시기는 통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상호 관련된 것들. 아까 봤더니 계기판에 어떻게 돼? 운전에 필요한 것들 다 관련이 되어 있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대시보드에는 뭐가 있어? 계기판이 있는 곳. 여기 말고 옆에 있는 대시보드에 보면 그 외에 운전과 관련 없는 것들.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오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바로 따로 떼어서 대시보드 위에 표시가 되지. 그런 것들은. 그래서 표시는 이와 같이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상호 관련된 정보인데 필요한 정보. 그래서 회화적으로 사실상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암호 표시 이해가 쉬워야 한다는 것. 아까 보면 주유기 옆에 삼각형으로 화살 표시처럼 되어 있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왜 있어? 근데 사실은 운전자들이 이걸 대부분 잘 몰라. 이게 무슨 표시지? 하고. 근데 설명을 들으면 암호 표시. 그건 이제 설명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암호 표시 이해는 쉬워야 된다. 저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화살표처럼 왼쪽을 향하고 있구나. 오른쪽을 향하고 있구나. 이해가 쉬워야 되고. 그래서 이동되는 부분. 아까 보면 눈금이나 혹은 포인터나 뭐 양쪽이 다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랬지. 이런 이동 부분의 원칙은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계에
이동 부분의 영상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이동 부분의 원칙이라는 것. 추종 추적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원하는 성능 지표하고 실제 성능 지표를 공통 좌표계에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추종하고 추적할 수 있는 혹은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 속도 계기판 같은 경우 속도계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물론 상태도 알 수 있고 양도 알 수 있어서 지금 시속 몇 킬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위험한 정도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자 간격을 보고 요 정도 움직이고 그래 바늘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다면 잠시 후에는 여기까지 가겠네 하는 속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종하고 추적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지켜져. 그런데 우리가 많이 달리는 저쪽은 시속 100km 이상, 우리나라는 뭐 제한 속도가 110km니까.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자동차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220에서 250까지 계기판에 속도계에 표시돼 있지. 난 그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거기까지 속도를 올릴 일도 없고, 또 자동차에 따라서는 아무리 세게 밟아도 내가 시속 200km 이상 넘어가는 차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그 200 이상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디자인하면서 그 설계하는 사람이 뭐 100km까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쉽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한 요 계기판 원의 한 대부분을 차지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그 200에서 거기까지는 얼마를 한다든지 혹은 많이 쓰는 이런 눈금 스케일이 틀려지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속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든지 변화의 이 정도, 속도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추적하기가 어렵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우리는 또 많이 쓰이는 시각 정보 중에서도 특히 텍스트 정보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텍스트 정보. 시각 정보 중에서도 텍스트 정보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혹은 활용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 정보의 구성 요건은 일단 검출성과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검출성이나 가시성은 결국 거의 비슷한데 그건 뭐냐면 검출, 배경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글자나 가시성, 글자 그대로 보기가 좋아야 돼. 보기가 혹은 쉬워야 돼. 글자나 상징의 질을 얘기하는 거. 또 식별성이 있어야 돼. 이것은 글자가 서로 분간할 수 있는, 식별한다는 거. 속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결국 글자 크기라든지 간격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력을 측정한다는 것을 배웠었지. 그래서 그때 획의 굵기, 글자 형태, 그다음에 대비, 조도 이것도 배운 내용인데 이런 것들의 특징에 따라서 식별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여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가독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독이라고 읽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어떻게 돼? 의미 있는 문자군으로 나타내야 되겠지, 그 정보를.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질 정도. 비슷비슷한 말인데 다 다르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검출성과 가시성, 그리고 식별성과 가독성. 뭐 그렇게 하려면,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 공간적인 문제가 있지. 그 다음에 뭐 공간적인 거 비슷한 마진. 예를 들어갖고 자 여러분들 이 PPT에서 마진을 얼마나 주느냐. 마진은 이런 것도 있고 글자 간의 간격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자 하나하나의 사이 뭐 이런 것도 결국 가독성과 관련이 있지. 네. 뭐 그 밖에 문자가 갖고 있는 특성들 혹은 타이포그래피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PPT 자료에 쓰는 것들은 결국 이렇게 뭐 고딕체 형태를 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식별성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가독성도 좋게 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뭐 명조체라든지 글자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명조체나 뭐 다양한 그런 유사한 체들을 쓰게 되지. 자, 이렇게 텍스트를 나타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광삼 현상이라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뭐야? 피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뭐냐? 광삼 현상은 뭐냐면 흰색이 주위에 검은 배경으로 해서 번져 보이는 현상. 우리는 통상 흰색 배경에 검은 글자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나타내 검은 배경에 흰색으로 하는 경우 이때 광삼 현상을 주의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양각이라고 그래.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보통 통상적으로 나타내지. 거기에 비해서 음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검게 하고 흰 글씨로 나타내는 것도. 이때 그런 흰색이 주위에 검은 배경으로 번지어 보이는 것. 이것을 바로 광삼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둬. 이렇게 번지어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요 정도 거리에서는 괜찮지만 멀리서 본다든지 하면 자칫 이것이 정보를 불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글자체. 일반적으로 보면 글자체는 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시 있고 스트로크 와이스가 있고 그래서 요 스트로크 와이스는 글자의 하나하나의 글자 안에서의 그것들이 획이 갖고 있는 넓이를 얘기하고 전체 글자의 폭과 높이. 자,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 영어 소문자 같은 경우 디센더가 있고 어센더가 있지. 그래서 이런 디센더에 차지하는 글들이 있고 이때 요 글자 그러니까 폭과 높이 비율 이것은 영문자나 소문자 같은 숫자 같은 경우는 3대 5 정도로 하는 것이 결국 가독성과 가시성, 검출성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심플해 1대 1이야. 얼마나 한글이 우수하고 좋아 뭐. 그래서 다시 아까 보았던 양각일 때 스트로크 와이드 같은 경우 그리고 높이와 하고 관계 이런 것들은 1대 6. 또 음각의 경우는 1대 8. 왜? 광삼 효과 때문에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 자, 이 타이포그라피를 보면 산세리프하고 세리프체 다양한 글씨체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통상 쓰는 볼딕과 이탈릭 그리고 로만 이런 여러 가지 타이포그라피에 따라서 가시성, 검출성, 가독성이 달라진다는 거. 또 이 세 개에 의해서도 이 텍스트의 가독성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지. 그래서 PPT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은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자, 그것이 바탕색과 글자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숫자로 먼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5, 4, 3, 2, 2, 1을 해서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면 자, 흰색과 검정색일 때는 5라는 거야. 바탕색이 흰색이고 그 다음에 글자색이 5일 때 반대로 글자색이 흰색이고 바탕색이 검정일 때는 좀 떨어지네. 4로. 그래서 5는 가독성이 매우 좋다는 것. 해서 쭉 떨어져서 1은 매우 떨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바로 표시된 것들. 이건 뭐냐?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PPT에서 주로 설계할 때 이것을 쓰지만은 통상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판 등등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피하고 되도록 알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은 안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색에 따라서 표지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지. 그건 나중에 다시 보여줄 텐데 어쨌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위험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처리한다든지 뭐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달라진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 인간은 결국 무엇을 해? 정보 처리를 할 때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를 다루는 차원을 갖고 얘기할 때 단일 차원에서 절대적 판단을 한다고 할 때 이때는 상대적 기준보다는 절대적 기준에 의한 분간 능력이 적다는 것이 바로 이 정보 이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예를 들어서 청각 같은 경우 이 5가지 톤에 대해서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그래. 이 절대적인 것.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절대음으로서 솔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건 솔이네 혹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건 뭐 미네 하는 식으로 구분하는 게 5톤까지는 대부분이 가능하다 그래. 근데 그 쉽지가 않은 게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나하나 쳤을 때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 나는 귀가 뭐 그렇게 좋은 귀는 아닌 것 같아. 중에 막귀, 마귀가 아니고 막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을 한 1800톤까지 그 차이를 조금씩 달라지는 그 정도를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훈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매직 넘버가 뭐야? 7 플러스 마이너스 2 보통 청크라고 하지. 그래서 매직 넘버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것을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일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5개를 구분한다는 건 7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뭐 5에서 9개의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 이것은 기억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기억의 한계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뭐야 했을 때 그냥 적지 않고도 듣고 다시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 전화번호를 누를 때 4630-4224 하면 630-4224 8개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외워. 그 다음에 010이야 뭐 앞에 그냥 다 010이니까 쉽게 잠깐 듣고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 단기 기억의 용량 한계. 장기 기억은 리허설을 통해서 4630-4224, 4630-4224, 4630 이런 식으로 리허설을 통해서 장기 기억서를 집어넣으면 우리 담당 교수님의 전화번호는 4630-4224야 라고 나중에 기억하게 되는 거야. 이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간 거고 단기 기억 뭐 외우고 싶진 않아. 근데 잠깐 몇 번이었지 하는데 옆에서 아는 친구가 4630-4224 눌러봐 했을 때 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 그랬지? 하는 거. 왜? 단기 기억 용량의 한계가 5밖에 안 돼. 근데 5까지는 다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근처에 보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450-3114 하면 학교 전화번호 450이니까 3114는 교환이다 하는 게 뭐 5자리 이하니까 단기 기억 속에 언제든 들어갔어요. 3114면 114는 교환 전화번호네. 거기 학교가 공통적으로 앞에 쓰는 게 옛날엔 3이었으니까 3114네. 그래서 쉽게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판단수의 한계는 인간의 감각 한계보다는 기억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선택적 주의처럼 인간의 감각 한계. 자, 들어서 듣는 한계보다는 예를 들어 옆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기억하는 게 몇 개 안 되는 것은 자 누군가 1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1분 동안이라고 해서 그 얘기한 걸 다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 기억하는 건 뭐야? 감각의 한계보다는 기억의 한계라는 거. 감각 정보로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런 건 어떻게 돼? 감각한계의 어떤 감각 기능의 저하나 혹은 손실이 있는 경우는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감각 기능의 저하, 손실이 있는 사람을 위한 설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 자, 조금 전에 단일 차원을 얘기했는데 이제 복합 차원에서 절대적 판단할 때 자극은 차원이 한 가지 이상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것은 직교적 차원하고 중복적 차원이 있어. 그럼 직교적 차원과 중복 차원은 뭐냐? 이것은 복합 차원이야. 직교적 차원은 한 차원의 값이 다른 차원의 값과 독립적이야. 어떤 차원이냐? 이것은 바로 이 코딩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제시하는 감각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복적 차원, 한 차원의 값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의 값을 예측 가능한 것. 그래서 이 리던던시의 다양한 어떤 차원의 정도 차이를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교적 차원과 중복적 차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자, 한 차원의 값이 다른 차원의 값과 독립적인 것을 우리가 직교적 차원이라고 하고, 한 차원의 값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의 값을 예측 가능한 걸 중복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이건 독립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어. 여기에 색이 있어. 독립적이야. 자, 이렇게 자주색 원도 있고, 하늘색 원도 있고, 그다음 파란색 원도 있어. 삼각형도 마찬가지. 다양한 것도 있어. 형태하고 색이 전혀 달라. 독립적이야. 이것이 바로 직교적 차원이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커다란 원이 있어. 얘는 당연히 하늘색이야. 조그만 사각형, 직사각형 조그만한 게 있어. 얘는 청색이야. 청색으로 나타나는 건 다 사각형, 혹은 사각형은 다 청색, 이런 식으로 차원이 어떻게 돼? 독립되지 않고 종속적이야. 이건 중복되어 있는 차원. 이 차원은 바로 뭐라 그랬어? 코딩 차원이라 그랬지. 사다리꼴은 노란색, 팔각형은 자주색, 이런 식으로. 삼각형은 핑크네 하는 것처럼. 핑크 하면 삼각형이 떠오르고, 삼각형 하면 핑크. 이것이 바로 중복적 차원. 자, 직교적 차원하고 중복적 차원의 차이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해서 뭐래? 또 판단을 하는데, 자, 직교적 차원에서의 절대적 판단. 차원이 직교적으로 조합되면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극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아까는 기본적으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라고 했는데, 청크는 뭐라 그랬어? 청크는 바로 어떤 덩어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로 의미를 갖는 것. 우리는 여기서 정보를 얘기하니까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한 덩어리 하나가 이사네. 우리가 이사 갈 때 하는 이사. 뭐 병원 같은 경우는 827호 하는 식으로 해서, 나도 827호가 뭔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병원이 827호야. 빨리 치료하라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827호가 이제 하나의 의미로 전달이 되는 청크가 되는 거야. 자, 숫자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지역 번호가 서울이면 02가 있고, 뭐 광진구 같으면 학교 근처면 446이라든지 447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하고 그러면 4개, 5개, 6개밖에 안 되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직교적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극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그래서 각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한 수, 매직 넘버를 얘기했지, 를 곱한 것보다 일반적으로는 적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7가지 모양, 형태, 뭐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5가지 색이 있다면 7가지 이상 혹은 7 곱하기 1, 35가지 색과 모양의 이 조합 미만의 차원을 확인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각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한 수를 곱한 것보다 일반적으로 적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굿 코딩 시스템은 검출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출성에 식별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표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다중 차원의 사용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코딩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 뒤집어 얘기하면 좋은 코딩 시스템이 되기 위해선 검출성도 있어야 되고, 식별성도 있어야 되고,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것들이 그것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표준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직교 차원이 되었던 복합 차원이 되었던 단일 차원이 아닌 다중 차원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좋은 코딩이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제안하는 건 뭐야? 결국 좋은 시스템인데, 이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 결국 인간 중심, 휴먼 오리엔티드 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휴먼 오리엔티드 했다는 건 결국 이런 것들은 뭐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정보 이론은 바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정보 처리를 하는 데서 배려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검출성과 식별성, 의미, 표준화, 다중 차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정보를 설계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코딩이라는 형태로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 검출성이라고 하는 것. 자, 좋은 코딩 시스템이 되기 위한 검출성. 여기 이제 이 역치가 나오는데, 역치는 스레스홀드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검출성의 역치값. 이 역치는 통상 그 자극이 주어진 수준이 결국 어떻게 50% 일반적으로 50% 이상이 그것을 검출할 수 있는 것, 그 수준의 것을 역치라고 보통 얘기를 해. 100%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아니고 50%가. 그래서 이것을 그 역치값을 검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방법은 조정법, 순차탐색법, 일정자극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조정법은 그것을 우리가 판별을 낼 때까지 자극을 조정해 가면서 그것을 역치를 찾아내는 거죠. 순차탐색법은 그 수준을, 자극의 수준을 올리거나 다운시켜 가면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전기 신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60Hz를 쓰게 되지. 이 교류 전류가 바뀌는 것이 1초에 60번 바뀌기 때문에 60Hz를 쓰게 되지. 그렇다 보니까 이 교류가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하는 게 60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은 형광등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전멸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 이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경우도 60Hz를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찍게 되면 막 이게 주사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왜? 이것은 60Hz, 1초에 60Hz 간격으로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서는 1초에 60Hz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는데, 결국 기계에서는 그것을 잡아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건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1초에 24프레임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경우에는 이것이 0. 보통 한 3초에 한 번씩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망막에 비춰주는 것이 여기서 뭐 찾아내지 못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이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에서는 1초에 24프레임 혹은 30프레임 등으로 잡기 때문에 뭐 성능이 좋은 것은 1초에 뭐 60프레임도 잡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통 통상 얘기할 때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으면 1초에 60번 움직이는 것을 다 잡지는 못하지만 24프레임 속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순차 탐색법은 이것을 이용한 것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검출성 그래서 인간의 검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 시스템이 인간 친화적으로 혹은 사람 중심으로 잘 설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 시스템이 사용하기가 편하다면 덜 필요해지겠지. 그 시스템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쉬 필요해지겠지. 그래서 그 필요 정도를 분석하는 것 중에 플리커치 측정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순차 탐색법, 조종법, 이런 일정 작업법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기별로 다 틀리다는 것. 그래서 많이 쓰는 법 중에 하나는 순차 탐색법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1초에 한 40Hz 시력이 좋을 때는 한 40Hz 정도 이하로 되는 것은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력으로서 그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 0.25초 만에 한 번씩 바뀌는 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보면 불빛이 전멸하는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60Hz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좋을 때도 한 0.25, 40Hz 정도까지밖에 그것을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검출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고장이 나서 이것이 1초에 60Hz가 아닌 헬츠가 낮아지게 되면 형광등이 번쩍거리네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되뇌 피질의 피로 정도를 알 수 있게끔 측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그래서 이 빛이 전멸하게 보이는지 혹은 일정하게 보이는지 하는 걸 갖고 피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멸하는 걸 빨리 잡아내면 잡아낼수록 결국 덜 필요해서 왜? 인간은 필요하게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 덜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필요해지면 어떻게 돼? 기능이 떨어져서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반짝거리는 것을 혹은 전멸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헬스를 했을 때 검출해내느냐.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뭐 한 40Hz 전후인데 그것이 많이 필요해졌고 그러면 분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뭐 한 30Hz 전후라든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 이런 걸 보여줄 때 점점 헬스수를 높인다든지 헬스수를 낮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탐색하는 것이 순차 탐색법이라는 것. 그래서 일정 작업은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20초 걸 보여줘 혹은 40초 걸 보여줘 뭐 35초 걸 보여준 다음에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검출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이런 검출성뿐만 식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했습니다. 식별성에 있어서는 통상 그것은 혹은 그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건 뭐냐면 자, 이것이 전멸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혹은 글자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 그 글자가 크기가 크네, 작네라고 식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Just Noticeable Difference의 약자인 앞에 글자를 따서 JND 판별 한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무게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거보다 작은 스마트폰을 들은 다음에 무게가 차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이 판별해낼 수 있는 것. 서로 식별성이 있다 없다라는데 판별 한계 이것을 JND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면 우리가 사람마다 이것은 판별 한계는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100g을 들고 102g을 들었을 때 혹은 102g을 들었을 때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100g을 들고 105g을 들으니까 이건 차이가 이거 105g 쪽이 더 무거운 것 같네.
당연히 106, 107이 되면 당연히 무게는 더 느껴. 110, 120이 되면 충분히 알겠지. 근데 그것을 계속 어떻게 마찬가지 조금 전에 봤던 조정법, 순차 탐색법, 일정 작업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것이 하다 보니까 105g하고 100g하고 차이는 알겠어. 근데 100g하고 104, 103, 102 이거는 판별을 못 하겠어. 그때 이것을 바로 JND 판별 한계라고 합니다. 그때는 100g에 대해서는 판별 한계가 얼마? 5g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JND 판별 한계, JND는 판별 한계라는 것.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좋은 코딩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코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당연하겠지. 의미가 없는 코드를 사용해봐야 저게 뭐야? 암호야? 암호는 어떻게? 풀려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본 것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누구나가 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특히 고유성이 중요해. 그리고 쉽게 학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유성과 의미성이 있어서 동그라미에 뭐가 사선이 옆으로 쳐져 있어. 저건 하지 말라는 거네. 그래서 우린 잘 와닿지가 않지만 이건 뭐냐 하면 결국 이걸 잘 보면 뭐야? 하지 말라는 아니요. 하지 마시오라는 건 no라고 되는데 그래서 no smoking 혹은 이건 no 유턴을 의미하지. 그래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no의 O 속에 어떻게 돼 있어? n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림 실력이 0. 그래서 천천히 비보고 이런 식으로 고유성도 갖고 있고 쉽게 우리가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적색은 위험, 비보 이렇게 가시오 하는 거, 파란색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시를 의미한다든지 하는 거. 주의를 나타낸다든지 하는.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표준화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 다 지금 도로교통 표지에서는 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전부 일이라고 분류한다면 일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 생산성도 좋지만 바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안전 표준화에 있어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빨간색이라든지 노랑은 경고, 파랑은 지시, 녹색은 안내를 나타내는지 하는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코딩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이런 정보 이론에 대해 배우는 이런 것들은 컴퓨터에서 배우는 정보 이론과는 또 다른 형태로서 이것은 이 정보 처리를 누가 해? 바로 사람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 처리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걸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생산성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운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뭐야? 정보의 처리를 위한 표시기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장시간 이 정보 표시와 관련된 것들, 왜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하는 걸 다루었는데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정보의 검출성, 판별성, 그 다음에 가시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코딩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 하는 것도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학습 내용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